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쟁글 리서치 김준우 대표님 모시고 XRP, 리플을 둘러싼 최근 논쟁을 통해서 코인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바네크의 리서치 책임자 매튜 시겔이 자신의 SNS에 리플의 실질 효용이 없다라는 저격글을 올려서 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매튜 시겔의 리플 디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펀더멘탈에 대한 이런 챌린지들은 크립토 시장의 초기부터 존재해왔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꼭 XRP에 한정된 얘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단이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 내재적 가치와 그 코인 가격으로 드러나는 외재적 가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가장 원초적으로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부터 시작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XRP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크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발표도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가격적인 움직임이 바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매튜 시겔의 리플 디스의 배경에서 이 바네크의 ETF 투자와도 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네크가 이 솔라나 ETF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신청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리플에 대한 ETF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솔라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ETF 상품을 내면서 XRP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몇 가지 그냥 추정되는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재적 가치 측면에서 바네크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조금 더 그 토크노믹스 구조라든가 이런 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메커니즘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좀 더 불리시하게 보는 뷰가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시장에 도는 썰 중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 바네크 가문에서 있는 관계자분이 실질적으로 그 US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XRP 기반의 USD 같은 걸 오히려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금 있었던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큼 솔라나나 XRP 같은 경우에는 ETF의 대형 기관들의 ETF 신청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장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에 대한 좀 뷰가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속단하기보다는 그 대형 알트코인들이 ETF 신청이 굉장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ETF 상품이 초기 단계이니까 아직까지 이걸 지금 미리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내재가치, 외재가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내재가치, 외재가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총 발행량이 줄어든다거나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각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은 네트워크가 활발히 사용됐을 때, 그리고 회사 기준으로는 매출을 냈을 때 그 수익이 그러면 그 주식 가격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라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코인에서도 솔라나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각 모델도 잡혀 있고, 반대로 그 네트워크 수수료라는 걸 받아서 그게 코인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연결고리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들은 XRP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직접적인 그 기술적으로 연결되는 수익 모델이 토크노믹스 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리플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XRP가 여러 군데에서 쓰인다 하더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다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토크노믹스 상 계산이 되어 있는 그 메인넷들이나 네트워크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릴 그런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니냐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재적 가치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 때문에 그 이제 XRP ETF 상품이 나와서 실제로는 굉장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첫날 거의 터졌다. 5억 9천만 달러 정도가 거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XRP 가격을 끌어올린 데는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랑 분명히 연결고리는 있을 텐데 제가 그래도 뭐 한 10년 가까이 이 시장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이 펀더멘털 내재적 가치가 직접적인 가격 요소에 반영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출시됐던 시기 측면에서 전체 매크로라든가 코인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나를 보면 상승장의 분위기가 전혀 아닌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와중에도 그만큼의 이제 거래량을 낸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오히려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최근에 이제 가격이 여러모로 좀 이렇게 무겁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뭐 어떠한 호재가 있더라도 사실상 좀 반영이 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처음에 이제 질문 주셨던 이제 기관들의 진출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ETF가 처음 나왔을 때는 첫 ETF 승인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호재도 있었지만, 뭐 미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뭐 크립토 시장이 좀 이렇게 상승장인 분위기 내에서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하나의 ETF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대형사들이 그 몇 년간 쌓여 있던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열리면서 그에 대한 이제 기관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제외한 뭐 최근에 이제 솔라나라던가 이제 XRP ETF는 그만큼의 어떤 신선함이나 새로움은 아직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떤 ETF 상품에 대한 누적된 수요가 비트코인에서는 굉장히 이 모멘텀으로서 효과가 있었는데, XRP는 좀 그런 수요를 이루기에는 조금 후발주자여서 아무래도 좀 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상대적으로 ETF 자체에 대한 신선함도 좀 내려간 게 있을 거고, 말씀드렸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상승장이 아니라는 측면 등도 있다 보니까 뭐 ETF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사는 게 맞을까에 대한 어떤 머뭇거림들이 많은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솔라나 생태계에서 굉장히 이제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헬리오스 CEO 머트 문타즈가 만약에 솔라나의 시가총액이 리플을 넘어서지 못하면 연필깎이로 자신의 머리를 깎겠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멘트를 했어요. 이게 이제 리플과 솔라나가 어떤 신경전으로 봐야 될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걸까요? 저는 신경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제 제가 그분의 성향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도발적인 발언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반대로 그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그 XRP 생태계에서는 연필깎이를 막 보내주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인터넷에서의 해프닝으로 저는 좀 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넘사벽의 그런 이미지가 명확하게 있는 코인들인데, 늘 얘기하는 게 이더리움의 대항마가 누구이냐, 제2의 이더리움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초창기부터 존재해왔고 정말 많은 커뮤니티와 투자자들을 모집해오고 어떻게 보면 조상격의 역할을 하던 XRP를 새롭게 이제 그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솔라나다 보니까, 솔라나 진영에선 당연히 우리가 이더리움의 대항마다라는 그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넘어서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해지고 싶어서 약간 굉장히 유력한 셀럽을 좀 때려서 자기의 어떤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구조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크립토의 이제 트위터 스페이스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거나 자극적이었을 때 더 이슈화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솔라나 진영에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XRP의 수익 구조는 뭐 여러 가지 뭐 토큰 소각이라든가 생태계 활성화 이런 것들이 직접 가격과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약한데 비해서 솔라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특히나 스테이킹이나 소각을 통한 수익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두 코인 간의 어떤 경제 토크노믹스의 구조가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마다 그 네트워크 이용료에 대한 부분 혹은 그 위에 돌아가는 디파이 생태계를 활용했을 때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내부에서 뭐 스테이킹이라던가 여러 요소들이 이제 서비스들이 돌아가거나 했었을 때 생기는 수익이 소각이 되고 잔존해서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을 준다에 대한 논리 측면에서는 그 솔라나 진영에서 얘기하는 XRP는 그러한 구조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토큰의 가격이 그러한 그럼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배당락이 있고 나서 어떤 가격의 변화가 생기는 거를 예측을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펀더멘털 구조로 인한 가격의 움직임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이더리움에서도 그런 소각 모델을 발표를 하고 뭐 업그레이드에 반영을 시키고 했을 때도 그것과 완전 무관한 형태로 시장이 움직였던 경우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솔라나 진영에서 얘기하는 이 토크노믹스 구조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XRP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어마어마하게 강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비유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투자하거나 하는 분들 혹은 엔비디아를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주식을 단순 투자를 넘어서 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처럼 XRP도 굉장히 끈끈한 이 커뮤니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제 마인드쉐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외재적 요소로도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토크노믹스 자체의 블록체인 생태계로서는 좀 취약점이 있는데 커뮤니티가 굉장히 탄탄해서 많은 홀더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가 이제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리플 XRP는 굉장히 초기에 이제 나왔던 알트 코인 중 하나고 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중 하나인데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디파이라든가 스테이킹에서의 보상 문제 또 소각 문제 때문에 온체인 생태계의 활동은 좀 확대라든가 이런 건 좀 둔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제가 이제 앞에 질문에서 답을 드리면서 커뮤니티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금 더 중앙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리플 재단은 분리해서 그 제도권 금융 쪽에 있는 뭐 최근에 이제 뭐 북키핑을 하는 회사라던가 결제 뭐 송금 쪽을 한다던가 아니면 운용을 한다던가 이런 측면에서의 그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들을 계속 인수를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스테이지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웹3 생태계 깊게 들어가서 솔라나는 출발을 했고 그 웹3 우리가 흔히 디젠들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웹3 이노베이터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많이 탄생을 한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통 금융권 그리고 그 수탁이 이제 SEC와 부딪혀 오면서까지 훨씬 더 이제 그 나중의 시장 더 큰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유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졌을 때의 시장을 준비하는 그 타겟 마켓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접근 방향이 다른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 현재의 모습 그대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XRP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전통 뭐 금융 라이센스 회사를 인수하고 한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로서 그런 디파이 생태계의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그런 툴들이 그 탈중앙화되어 있는 생태계에 있는 솔라나보다 적은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게 더 많은 금융회사들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했을 때 그러면 XRP 위에는 그러한 디파이 애플리케이션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냐라고 보면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그리고 들어오는 형태가
지금의 이제 솔라나라던가 웹3 플레이어들보다는 조금 훨씬 더 제도권 기반으로 훨씬 더 컴플라이언스 기반으로 강하게 엮여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덜 만들어져 있는 건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응축되어 있는 그 관심이라던가 그 트랜잭션 같은 요소들이 그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왔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잠재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솔라나와 XRP는 타겟 마켓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솔라나가 웹3 기반이라면 XRP는 전통 금융, 레거시 금융을 기반으로 이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구조가 좀 짜여진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확장의 표면 장력을 깨는 모멘텀을 어디서 가져올까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논쟁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리플 CTO인 데비드 슈월츠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어요. XRPL은 과세 기준도 없고 수익 구조도 없는 완전히 공익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 얘기는 가격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 물론 슈워츠의 말 자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탈중앙화 이런 어떤 가치 기준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다를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그 발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원래 블록체인 자체는 좀 더 탈중앙화된 가치를 들고 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탈중앙화된 가치 내에서 이제 웹3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 개발자들이나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반대로 또 솔라나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요소들이 그래서 오히려 너무 중앙화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뒤집어 놓으면 반대로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XRP 이제 리플에서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거는 우리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한테 휘둘리거나 특정 세력이나 어떤 특정 먼저 들어와 있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기보다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화폐의 성격을 지니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존재하는 우리가 뭐 한국에선 원화 같은 것들은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독점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사유재인가 공공재인가라고 봤을 때 원화는 훨씬 더 공공재 성격이 강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XRP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금융기관 더 큰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형태의 공공재 성격을 지향을 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큰 시장에 대한 뷰 테이킹을 반대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요즘에 그 XRP 리플의 방향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XRP 이제 리플 프로젝트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하나의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뭐 지표라든가 기준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뭐 예전에 평가 사업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코인 프로젝트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솔라나라던가 그 XRP처럼 이제 이미 규모도 꽤 커져 있고 시간도 이제 몇 년 이상 지나서 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생태계에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탄생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큰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지와 같은 어떤 그 성과 위주의 부분들을 기술적이나 사업적이나 자금적이나 유통량 등등 여러 요소로 보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초창기, 뭐 최근에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다, 아니면은 아직은 뭐 상장이 되기 전이다 심지어, 하거나 아직 시가총액이 작다 등의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히려 리스크 부분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서 유통량에 대한 이나 발행량이 어떻게 동계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백서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 오픈 인프라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 특정 코인이 믿을 수 있는 혹은 그 주변 플레이어들이 뭐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뭐 투자자 혹은 협력사 중에서 얼마나 유의미하게 믿을 수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내고 있는가라는 측면의 요소들을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꽤 많은 부분들을 이제 위험 요소들을 걸러내고 투자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통량 관리라든가 이제 뭐 백서에 대한 실행 여부, 참여자에 대해서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좀 손쉽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어떤 것들을 참고 자료로 삼으면 좋을까요? 유통량이나 발행량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온체인 데이터로 존재를 하고 또 뭐 백서나에도 발표가 돼 있겠지만 팀이 업데이트를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또 생각보다 그 일반인 분들이 그걸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까보고 비교해 보기는 꽤나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이제 상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들에서도 유통량이나 발행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요즘 그 뭐 크립토나 이제 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제 다루는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채널들 통해서도 정보가 좀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찾기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 채널들 들어가면서 평소에 가입을 해놓고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다만 이제 꼭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초창기 프로젝트라면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 때문에 유통량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찾은 게 뭐 1년 전 내용인지 언제 내용인지를 봐서 만약 6개월 이상 오래된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게 없는지 그 재단 공식 홈페이지라던가 뭐 공식 채널들을 통해서 조금 한 번 정도는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신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채널에서 그 다양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인지 아닌지가 좀 파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 젠글에서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내러티브보다는 실적이, 하이프보다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시기가 온다라는 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때 혹은 최근까지 민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좀 내러티브라든가 이런 게 중요했던 시기에서 이제는 좀 바뀌어서 현금 흐름과 실적이 중요한 형태로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조금 그런 부분들의 강조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밈코인이라든가 기존의 커뮤니티 밸류, 방향성에 대한 밸류가 없다라기보다는 기존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 흐름이든 매출 모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묻지도 궁금하지도 않은 형태로 지나갔었다면, 이제는 그것도 꽤나 유의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요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제 질문 주셨던 그 XRP에 대한 그런 의문 제기도 동일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처럼 XRP는 큰 곳이니까 저기는 뭐 투자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초기 단계를 넘어서 기관들이 들어오고 정말 현실 세계에서 사용이 되려면 그 접점이 될 만한 사업적인 내용도 증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질문들이 이제는 대중화를 좀 앞두고 이제 규제나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절대 이제 간과하지 말고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의 성격이 좀 바뀌는 게 들어오는 투자자의 성격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좀 바뀌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크립토를 너무 사랑해서 좋아하고 열심히 보던 분들은 투자 그 호흡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짧게 투자를 하고 금방 엑시스를 하고 어떤 트레이딩 위주로 많이 어프로치를 했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 모두가 그렇게 매일매일 코인 공부를 하고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좋은 거 찾아서 투자해놓고 기다리고 싶다라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늘 보고 있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한 프로젝트가 뭘까 또 보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거래소들이 상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뭘 해야 할까, 이게 AI 테마도 있는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RWA 테마도 있고 한데 나는 어디에 넣어야 될까를 이제 비교를 더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이유나 투자 근거를 질문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도 블랙록과의 이제 협업을 발표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호재구나 했는데 이 호재가 실질적으로 가격 차트에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할 때는 이게 뭐 현금 흐름이라든가 생태계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서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코인에 어떤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가격에 거의 단기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시장은 훨씬 더 이제 단기 트레이더들이나 뭐 단기 투자자들 해서 조금 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접근이 되는 게 그 요즘에 코인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호재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큰 호재인가 혹은 그 호재 발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들이 뭐 딜레이가 있다 보니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 그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관점에서는 좋겠지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XRP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뭐 블랙락과 이제 협업이라던가 뭐 계속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이라던가 인수를 통해서 확장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단기적이진 않더라도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는 분명히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 뭐 내일, 뭐 다음 주, 한 달 뒤를 보고 있지 않은 그래도 나도 코인을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 XRP가 국제 송금에서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과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XRP나 이제 리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기관들 같은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으로 할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송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송금에 대한 회계 처리, 혹이면 그 송금을 그 뭐 커스터디를 어떻게 받아주고 그에 대한 예탁을 어떻게 해주고 보증을 어떻게 해주고 그에 대한 뭐 북키핑을 어떻게 하고 등등의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 네트워크상 돌아다닐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코인일 뿐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업들이 그거를 유의미하게 쓴다라고 하면 내가 보냈을 때 이걸 회계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뒤에 붙어 있는가, 혹은 이걸 송금을 지원해주는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기관이 쓸 수 있는 그 뭐 보안 수준을 등급으로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 등등 주변에 필요한 생태계적 요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개인분들이 보시기고 거래소에서 조금씩 송금해서 쓰기에는 그냥 현재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관점에서 XRP는 이제 리플과 이제 분리를 더 해나가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기관들이 정말 필요한 요소들을 그게 하나의 뭐 소프트웨어가 됐건 툴이 되었건 서비스가 되었건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서 하나의 그냥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 앞뒤로 필요한 모든 밸류 체인을 제공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기관들이 내가 어떤 거를 쓸까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프로젝트의 협업도 좀 늘고 또 국제 뭐 결제라든가 송금에서도 이 XRP의 어떤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 쓸모가 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토큰 가격과 이렇게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조금 약하다라고 보고 이제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XR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 간 송금이기 때문에 뭐 한 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보낼 때 그 사이에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매개로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뭐 당장 어떠한 그때 잠깐 들고 있다가 매개만 하고 하면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수요가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XRP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가치 발현 요소는 이제 정말 그렇게 많은 곳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XRP 생태계 내에서도 뭐 아까 솔라나에서도 이렇게 뭐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그런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흔히 얘기하면 탈중앙화 된 금융 서비스들이 많이 런칭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에 이제 비난받았던 이제 환원되는 모델이 없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많은 기관들이 이제 협업이 되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해서 유동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를 기반으로 한
그 금융 서비스들, 디파이 서비스들이 런칭되었을 시점부터 훨씬 더 XRP는 가격적인 직접 반영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가 한 그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토큰 프로젝트 중에서는 정통 금융을 가장 잘 끌어안고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 XRP인데 아직까지는 좀 취약한 디파이 금융 생태계에 대한 어떤 확장성만 확보된다면 이 또 폭발력이 가히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수준으로 올라가겠는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관 진입이 이루어진다. 뭐 이제 정말 본격적인 대중화의 시대다라고 했던 게 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지금 둘러보면은 뭐 꽤나 큰 진전, 미국이 저만큼 바뀌어 있고 한국에서도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부터 이런 조사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당장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아직은 없는 것처럼 그 방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작되는 데에도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관점에서 보면 이미 1년은 지났고 이제 내년부터는 훨씬 더 본격화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이제는 충분히 좀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서의 커뮤니티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자산이 어느 정도의 감정자산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이 코인의 홀더인 것을 이제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이 전통금융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코인은 과거와 같은 내러티브보다는 뭐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좀 투자에 유의를 해야 될까요? 그 두 가지가 여전히 섞여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한동안은 그 커뮤니티적인 요소들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코인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처럼 코인 프로젝트에서 아무리 좋은 뭐 기관을 지향하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이제 흔히 얘기해 마인드 쉐어를 가져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XRP보다 더 기관향으로 나오고 더 좋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주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무형자산처럼 보일 수 있는 커뮤니티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XRP에 대해서 그래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신뢰, 어떤 지식 차원에서 이런 자산들이 실질적으로는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그 매도세를 만들어내지 않고 계속 매수세를 유지를 한다거나 어떤 호재가 있었을 때 그 호재를 이전에 있었던 거 이해를 바탕으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XRP는 그 환경적 요소가 많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펀더멘털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XRP 투자자들이 좀 유념해야 될 어떤 이벤트라든가 리스크가 있을까요? XRP는 뭐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관향 혹은 제도권향을 예전부터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주장을 하고 성격을 가져갔던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EC에서도 제일 먼저 두들겨 맞고 가장 많이 두들겨 맞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과정에서 뭐 찌꺼기 같은 그런 요소들도 많이 생겨났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과 제도권의 진입이 가장 활발하게 날 수 있는 거는 최근에는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의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는 지니어스 액트라는 걸로 증명이 됐지만 올해 내에 그리고 내년 1분기 중에 뭐 미국의 뭐 비트코인 그 준비금 리저브에 대한 내용도 더 나올 거고 코인 크립토 시장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규제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그 가이드라인 법안도 나오게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12월 그리고 내년 1, 2월을 지나면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기존 지난 1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제 마침표를 찍는 수준의 그 명확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그 기관들이나 이제 제도권의 진출 속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시면은
가장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결제 채널 간의 효용성이 좀 다르게 작용하면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업 관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쟁글 리서치의 김준우 대표님 모시고 내러티브와 수익 구조 간의 XRP의 투자 가치 재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